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참가자 15명이시고요. 지금 일단은 예. 간단하게 잠시만요. 6명 대기실에 있네요. 모두 수락. 일단 바쁘신 가운데 일단 시간이 됐으니까, 그리고 학생 수들도 지금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4시 됐고요. 일단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은 이제 학교에서 마련하는 교과 외에 비교과 수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과 수업으로 이제 학생들한테 기존 교수님들이 교과에서만 가르치던 어떤 수업 외에 다른 어떤 전문가들이나 이런 분들을 초빙해서 좀 더 심도 있는 얘기 혹은 다른 시각의 얘기 이런 것들을 듣기 위해서 마련한 자리입니다. 근데 원래는 이제 만나서 다 같이 얘기를 하면 그게 제일 좋은데 지금 아시다시피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진행하도록 하고요. 오늘 모신 분은 이제 한국수출입은행 상해사무소의 박진호 소장님이십니다. 그래서 박진호 소장님은 제가 감히 말하건대 지금 현재 제1선에서 중국 경제를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분이 아니실까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지금 수출입은행 어쨌든 뭐 수출입은행이라는 곳이 특성상 어쨌든 한국과 중국의 어떤 경제 주로 이제 수출입과에 관련돼서 이루어져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따라서 수출입은행에 계시는 그리고 또한 현재에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박진호 소장님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중국 현재의 어떤 현안 문제들이 어떤 것이 있고 미래에 있어서의 중국은 어떤 모습일까, 혹은 미래에 따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1992년도부터 지금까지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박진호 소장님을 포함해서 저와 같은 옛날 세대에서 직면했던 한중 관계라고 하면 이제 중국에다가 공장 만들고 거기서 뭐 조립해서 수출하고 뭐 이런 식의 경제 관계였다고 하면 앞으로 우리 학생들이 직면하게 될 향후의 미래에 있어서의 한중 관계는 좀 더 다른 모습이 되지 않을까. 특히 언택 사회, 즉 코로나 이후에 경제 구조나 경제 변화 또는 중국이 산업 구조를 업그레이드하면서 어떻게 과연 변화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아마 변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따라서 중국의 미래 방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학생들이 조금 더 잘 알 수 있도록 조금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토탈 지금 50분으로 잡아놓고 있고요. 대략 강의는 한 35분에서 40분 정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10분은 아마 질문을 통해서 학생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대답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럼 학생들 여러분들한테 이제 박진호 소장님한테 제가 이제 주도권 넘기고요. 자, 박진호 소장님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샤오. 중국이니까 중국어로 좀 해봤습니다. 여기 예, 정말 반갑고요. 교수님 저희 죄송합니다. 이기영 잠깐만요. 교수. 학생분들 중에서 마이크 켜신 분들은 마이크 꺼주세요. 지금 하울링 생깁니다. 교수님 하십시오. 제 마이크도 잠깐 꺼놓을게요. 잠깐 하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수출입은행의 박진호 소장입니다. 저희 이기영 교수님은 제가 정말 존경하는 교수님이고, 또 청주대 중국통상학과에서 이렇게 또 그 교권을 잡고 계시는데,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좀 코로나가 참 이게 여러 우리 사회에 많은 충격과 정말 공포를 가져다 주고 있지만은, 한편으로 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여러 가지 앞으로의 이제 우리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상당히 뭔가 신호를 주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이런 이제 비대면이나 온라인 교육도 바로 이제 그런 부분의 일환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방금 이제 이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중국이라는 나라가 과연 앞으로 그 경제 운영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예. 그리고 이제 지금 변화하는 양상은 무엇인가. 또한 우리가 이제 이 변화하고 있는 중국을 바라보면서 우리나라가 또 나아가야 될 방향은 뭔가. 이런 부분을 특히 이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청주대 그 중국 통상학과 학생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사실 뭐 제가 일방적으로 여러분께 뭔가를 전달하는 그런 주입식 강의 형태가 아니고 서로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이제 중국 경제 주요 이슈하고 디지털 중국을 이제 점검하는 시간을 이제 갖게 되는 건데요. 최근에 이제 중국 경제 관련해서는 여러분께서 많이 이제 언론 매체를 통해서 존나 접하셨을 많은데? 거예요. 잘 들리시나요? 예. 그래서 그 이거 우리과만 듣는 게 아닌가 본데. 쌍순환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최근에 중국 경제 중에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소장님 잠깐 죄송합니다. 학생분들은 예. 마이크 꺼주세요. 학생분들은 마이크 꺼주십시오. 예, 하십시오. 예. 오늘 이제 준비한 여러 이제 그 주제별 자료가 조금 이제 빡빡하게 되어 있어서 이걸 다 이제 읽으면서 저희가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하나하나 이제 핵심적인 내용만 설명해 드리면 쌍순환은 이제 그 내부 순환과 외부 순환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내부 순환은 중국의 이제 내수를 활성화시키고 또 중국의 그 각 산업별 제품 국산화율을 높이겠다. 이런 포석이 깔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부적으로 일단은 소비와 내수를 통해서 또는 이제 자국의 기술력 향상을 위해서 이 자국 부품 국산화 이를 통해서 이제 국내 경제를 순환한다는 거고요. 외순환은 이제 외부에 이제 대외 교역을 역시 이제 계속적으로 활성화시키면서 이제 기술 부분에 있어서도 대외 기술을 활발하게 유입을 하면서 또 협업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대외의 이제 무역도 꾸준히 이어나가겠다라는 이제 포석이 깔려 있으면서 일단은 주가 되는 것은 소비와 내수입니다. 소비와 내수. 왜 그러냐면 이제 국제의 이제 무역이 계속 그 감소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미국의 어떤 압박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내부적으로 이제 소비를 진작시키자는 게 포석에 깔려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민생 안정이 최우선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끝난 양회에서도 이 부분을 특히 강조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이제 중국 경제의 큰 방향성은 쌍순환을 통해서 내수를 진작시키면서 특히 민생을 안정시키겠다 이런 게 깔려 있는 거고, 그다음에 세 번째 주요 꼭지가 이제 디지털 경제입니다. 중국이 각 분야에서 이 디지털 피부로 이제 그 체감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제 슬라이드 넘기면서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고, 그다음에 중국 경제 현황을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성장은 뭐 여러분들이 잘 익히 이제 인지하고 계신 바와 같이 그 동안에 두 자릿수의 이제 초고속 성장에서 이젠 한 자릿수 5% 6%대로 안착을 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지금은 이제 코로나 기간이니까 올해 연말에는 뭐 그 정도까지는 안 되고 최소 뭐 한 2% 내지 3% 정도 수준에서 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추측을 하고 있고요. 이 전통 제조 분야에서 IT와 신형 인프라, 디지털로 급속히 변하고 있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중간에 이제 그 보시면은 이제 유효 투자 확대를 통해서 자본을 형성하고 이런 부분은 쭉 읽어보시면 되는데, 어떻게 설명하면은 이게 소장님 이제 죄송한데 현대판, 커서 예. 마우스 이용해서 커서가 어디 있는지, 그래서 어느 부분을 하시는지를 예. 좀, 커서 알겠습니다. 예. 커서 보이시나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유효 투자를 확대해서 유효 소비와 유효 공급을 늘리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대내적으로 이제 그 중점적으로 보는 분야가 기존의 이제 노동 집약적인 또는 제조업 중에서도 전통적인 어떤 산업 기반에서 갈수록 이제 고도화되는 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술 기반의 4차 산업 IT 기반의 서비스를 진전시키는 이런 이제 제조업 분야의 고도화가 아주 빠르게 진전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지금 이제 중국이 가장 그 역점을 두고 있는 분야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미국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전통 제조업 강국이라고 할 수 있는 독일, 한국, 일본에 비해서 취약합니다. 그래서 제조업의 고도화는 중국 제조 2025에서도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바와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좀 발생했던 문제 중에 하나가 기업 부실입니다. 기업 부실. 국유 기업이 이제 연쇄적으로 파산이 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전체적인 어떤 그 규모로 본다면 매우 미미한 수준이지만 상당히 유의미한 신호로 볼 수 있다. 왜 그러냐면 중국이 부실 기업을 정리한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이것은 이제 어느 정도 용인을 하면서 여러분 잘 아시는 그 화천 기업이 BMW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BMW를 중국에서 그 기업이 파산했다고 하는 건 상당히 시장에 충격으로 다가왔고요. 그다음에 주요 석탄 기업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기업들의 국유 기업을 파산을 용인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아시다시피 국유 기업은 지방 정부하고 매우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습니다. 지방 정부가 국유 기업을 상장을 시키면서 그 상장된 국유 기업이 또 이 세수 분야에서 또 그 지방에 또 공헌을 하고 이런 어떤 연결고리가 상당히 그 깊숙이 자리 잡고 있어서 지방 정부의 어떤 부실과 연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부실한 국유 기업은 파산을 용인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시스템 리스크를 가급적 차단하려고 한다. 이게 가장 중요한 지금 이제 국내 과제 중에 또 하나입니다. 그다음에 설명될 신화주 이 부분에서 이제 4차 산업의 핵심 기술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집중 투자를 하겠다고 이미 양회에서도 밝혔고 그 계획이 차근차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를 통해서 또 주요 목표 대통령 시절에 그 현대판 중국판의 어떤 그 케인즈의 이제 유효 수요 확대 이론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대외 관계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제 미중 분쟁 이거는 이제 바이든 당선인이 이제 대통령이 되더라도 꾸준히 제기될 수밖에 없고 또 갈등 양상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트럼프 때와는 달리 약간의 이제 협업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 중국이 바로 그런 측면에서 틈새를 이제 치고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전략 대화도 꾸준히 하고 무역 협상도 이제 지속적으로 할 것 같다는 이제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자주의 확대인데 RCEP, CPTPP 이 부분은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장에는 이제 아까 그 성장 속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표를 보시면은 바로 이제 좀 이제 이해하시기 쉬울 텐데 그동안 이제 초고속 성장에서 사실상 이제 그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특히 이제 중국의 경우에는 유럽 재정위기를 겪으면서 더더욱 좀 시장에 파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주요 교역국의 수요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이제 그 2010년에 다시 또 경기 부양을 하는 그런 이제 차원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그 꾸준히 2010년 이후로 한 자릿수 증가 로 정착을 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산업 분야에서도 공급주 구조 계획이 진전되고 있고 바로 이제 그 중에 어떤 출구 전략 중에 하나가 이제 그 1대1로의 이제 연성 국가들 60여 개 되는 연성 국가들에게 중국의 이제 과잉 산업들을 그쪽으로 이제 이전시키는 그런 포석도 이제 깔려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디지털 경제 체제 가속화인데요. 이 부분은 제가 여기 있으면서 상당히 정말 좀 어떻게 보면은 야 중국이 이 정도 속도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일단은 우선적으로 이제 감지되는 거는 소비 플랫폼입니다. 소비 플랫폼이 아주 급속도로 디지털화가 되고 있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또 여기 보시면은 2020년 11월 현재 알리페이하고 위챗페이 이용자 수가 각각 8.4억 12억 명입니다. 거의 뭐 농촌 지역의 일부 주민을 빼고는 거의 다 이용하고 있다고 봐야죠. 예.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말씀드린 이제 AI라든지 이런 스마트화 전환이 아주 급속도로 전환되고 있고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BYD 전기 자동차 생산하는 BYD부터 BAT라고 하죠. 바이두 그다음에 이제 알리바바, 텐센트
이제 그 대별되는 이 세 개의 인터넷 공정 기업이 모든 분야의 중국의 핵심 정책에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어떻게 보면은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은 신선불원의 개념이 입각한 그런 이제 경제 정책을 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가장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부분이 이 그 네거티브 시스템입니다. 네거티브 시스템. 그래서 어떤 분야만 안 되고 안 되는 분야 이외에는 다 된다. 이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 시장에 새로운 시장 개척을 하는데 용이한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물론 이제 그런 부작용도 있지만 먼저 산업을 키우고 기업을 키우는 정책을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5G라든가 AI라든가 이 부분은 이제 뭐 이 앞으로의 정책 방향성에 대해서는 자료로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5개년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계속적으로 이제 추진하고 있는데 올해는 이제 14호 기획을 합니다. 14호 기획의 원년입니다. 올해부터 2025년까지. 그래서 이제 이때까지의 이제 방향은 역시 이제 쌍순환 발전 전략을 하면서 경제 회복과 발전을 이렇게 나가겠다라는 이제 포석이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14호 기획 기간 동안에는 약 한 5% 정도의 성장률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많은 자료에 지금 나와 있고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내년도에 이제 우리가 경제 전망이 어떨 것인가 이래 관심을 가지고 계실 텐데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가 이제 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경기의 강한 반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이제 그 서비스 산업 분야에서 여행이라든가 그다음에 요식업 이런 분야에서 이제 상당한 그 반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부 제조업 분야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 이런 이제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면은 4분기에 중국으로 몰렸던 수요가 제조업의 띵당이라고 하죠. 이런 수요가 유럽 지역에 이제 그 제조업 광고로 또 분산될 수 있기 때문에 제조업은 오히려 약간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제조업 수출은. 그러나 이제 서비스업 그다음에 중국의 내수 이런 부분은 상당 부분 회복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4호 기획 기간에도 그동안에 이제 이 양상을 보시면 아실 텐데 이제 목표 수립 대비 실제 달성률은 상당히 조금씩 높습니다. 그래서 항상 14호 기획 때도 5% 설정했다면 이보다 높은 수준으로 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신형 인프라의 추진 방향성인데 이 말 그대로 이제 주요 지원 분야가 이제 기존의 이런 그 전통 산업에서 4차 산업 분야로 지원을 하겠다는 거고 일단은 그 도시군에 우선 도입할 겁니다. 도시군 농촌이 아니라. 그래서 도시군에 도입하면서 2, 3선 도시를 키우면서 이들 지역의 도시권화를 촉진시킵니다. 그러면은 이제 결국은 또 아까 말씀드린 초기에 서두에 말씀드린 이 그 취업 민생 안정으로 이게 가게 됩니다. 도시권화를 촉진시키면서 민생을 더 이제 그 안정시키고 경기를 진작시키겠다는 포석이 깔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시장 접근 규제를 계속적으로 완화하고 외국 자본도 계속 도입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서는. 그리고 이제 현재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시장에 대해서도 또 관심이 많은 분 계실 텐데 중국의 이제 커창반, 창해반 이게 이제 등록제 전환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미 지금 12월 중에 모든 그 중국 시장이 등록제로 전환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무슨 포석이냐면은 지금까지의 중국 경제는 자금 조달 측면에서 주로 은행권 위주의 조달을 했습니다. 은행에서 조달해서 기업 활동을 영위하는 그런 차원이었는데 앞으로는 중국의 많은 기업들로 하여금 어느 정도 요건만 구비하면은 직접 금융시장에서 조달할 수 있도록 직접 금융시장을 활성화시키겠다는 포석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디지털 어플인데요. 여러분들 이 부분 상당히 관심 있어 하실 텐데 그 중국에 다녀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아까 저기 8억 명, 12억 명 말씀드렸잖아요. 이걸 다 이제 상호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이제 알리페이 같은 경우인데 이거 알리바바의 이제 전자상거래 현황입니다. 국내 이거 텐마오 있고 텐마오, 타오바오 뭐 다 아실 거고 이렇게 이제 해외에는 이제 해외도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국내 식품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공룡 기업입니다. 공룡. 허마도 다 이제 알리바바 계열이고 얼르마 마찬가지고요. 얼르마는 이제 이거는 이제 음식 주문하면 이 코로나 기간에 얼르마 아니었으면은 많은 사람이 상당히 먹는 부분에 곤란을 겪었을 텐데 이거 아주 신속하게 마스크 쓰고 배달을 해줘서 저도 이거 많이 자주 이용을 했었고요. 상당히 그 인기 있는
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요 경쟁사들은 찡동이라든가 핀도또라든가 그다음에 메이투안이라든가 메이투안은 이제 음식이 주가 되고 있는데 이게 얼로마가 이제 메이투안을 이제 경쟁 상황에서 이제 이게 생긴 거라고 봐야 되고요. 그래서 메이투안하고 경쟁하고 있고, 그다음에 허마 이건 음식품, 식료품 배달 서비스 매우 신속하게 1시간 내로 배달이 됩니다. 지금 제가 허마에서 음료수 하나 시키면 바로 1시간 내로 배달 옵니다. 이렇게 이제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이 이제 그 중국의 현재 소비 플랫폼으로서 매우 안정적으로 정착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지금 제가 그 휴대폰으로 쓰고 있는 어플입니다. 어플. 여기 보시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여기 이제 텐마오가 있죠. 텐마오, 타오바오 다 이제 알리바바 계열이죠. 허마 있고, 그다음에 찌푸바오, 알리페이, 알리페이, 얼러마 여기 있잖아요. 얼러마. 그다음에 중국의 국내 여행이나 해외 여행 갈 때 시에청, 시트립이죠. 시트립. 그다음에 차량 부를 때 띠띠 추싱. 차량은 보통 한 3분에서 5분 사이에 다 옵니다. 부르면은. 그것도 종류별로 다 지정을 할 수 있고요. 찡동 있고 웨이신 있고. 자, 이 어플은 중국의 약 한 그 10억 정도 가까이 되는 인구가 다 이걸 사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어플을. 그다음에 이제 한 가지 또 좀 유심 있게 볼만하고 좀 재미난 사실이 뭐냐면, 여기에 보시면은 쨍캉마 보이시죠? 쨍캉마 보이시나요 혹시? 여기 동그라미? 쨍캉마라고 해가지고 건강 코드입니다. 건강 코드. 보이시나요? 예, 보입니다. 예. 이게 그 지금 이제 코로나 방역 관련해서 이 건강 코드가 상당히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건강 코드는 중국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한테 건강 코드가 있습니다. 다 핸드폰 다 있기 때문에, 이게 제가 놀란 사실이 뭐냐면, 이 그 찌뿌바오 안에 있는 이 내용이거든요. 오른쪽에 이 화면이. 근데 이 쨍캉마를 저기 다운로드 받거나 뭐 어플을 설치하거나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게 자동으로 들어와 있어요. 저희 찌뿌바오 안에.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영문인가 쭉 파악을 해봤더니, 코로나가 정점이었던 3, 4월쯤에 상해 시정부에서 상해에 한 300명 가까운 이제 석사 학위 이상의 이제 의료 과학 분야의 전문가를 소집을 해서 약 한 2개월에 걸쳐서 이거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상해에 거주하는 사람들 모든 사람의 개인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쨍캉마를 만들어서 이 사람이 해외 어디를 거쳐왔는지, 그다음에 지금 어디에 거주하는지, 이게 다 정보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세 가지 색깔로 구분이 되거든요. 녹색이면 중국의 모든 지역을 출입 가능하고, 황색으로 되면 7일간 격리해야 되고, 적색은 14일간 격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국의 어느 지역을 가든 쨍캉마를 제시해달라고 요구를 받았습니다. 코로나가 한창일 때는. 근데 지금은 이제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이거를 많이 보여주지는 않고 가끔 이제 보여달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그래서 이게 지금 코로나 방역과 관리에 상당히 그 중요한 도구로서 지금 작동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다 사실 이제 디지털 경제의 일환인데, 어떻게 보면은 중국이 디지털 경제를 추진하는 어떤 기본적인 어떤 포석은 일단은 그 사회 통제와 관리라고 보여집니다. 제 생각에는 사회 통제와 관리. 그래서 재작년에인가 제가 이제 이쪽에 모바일 그 대전에 이제 이거 매년 하는 이제 대전인데, 거기에 한번 가보니까 역시 이제 5G 기술도 중국이 이제 이 스마트 도시를 만들려고 하면서 일단은 사회적으로 전체적으로 이제 특히 CCTV라든지 모든 걸 일단 관리하고 통제하는 데 사용을 하는 포석으로 5G가 응용될 거라고 그렇게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러면서 이제 점차 민간 영역으로 이제 디지털화 시키겠다는 포석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이제 디지털 화폐인데요. 디지털 화폐는 지금 이제 제가 여기에 있으면서 한 3차례 그 중국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 그 태스크포스에 참여하고 있는 중국의 전문가하고 세미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제 어떻게 진전이 되고 있느냐 이런 걸 쭉 이제 파악을 해봤는데, 아직까지 이제 진행 중이고요. 조만간에 출시될 것 같다는 예감이 듭니다. 그래서 인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다른 나라도 일부 있었지만은 사실상 대중화 공급을 직접 하게 되는 거는 이제 중국이 처음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럼 왜 그렇게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려고 하느냐? 이거는 이제 페이스북이 만들려고 하는 이제 리브라는 사실상 설계라든가 뭐 운영 시스템은 이미 다 이제 끝났습니다. 끝났고 이제
전 세계의 이제 각 금융 당국에 페이스북 차원에서 이제 이제 그 승인을 하는 이제 과정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바로 이제 리브라의 공격이 상당히 이제 중국의 디지털 화폐 발행에 영향을 좀 미쳤다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이제 위안화의 국제화 이런 논의도 있지만은, 그거는 이제 좀 중장기적인 문제고, 당장은 이제 그 지금 아까 여러분들 보셨지만은 알리페이하고 위챗이 이제 민간 영역이잖아요. 민간 기업인데 우리의 모든 정보가 사실 알리페이하고 위챗에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것도 이제 일렉트로닉 페이먼트잖아요. 전자 지불 형식으로 다 지급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이제 사실상 중국의 어떻게 보면은 그 화폐도 지금 현금 사용률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어떤 그 화폐 사용의 방향이라든지 어디에 그 많이 이렇게 지불이 되고 있고 또 유통되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중앙은행이 이제 이런 부분을 이제 통제하고 관리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또 그림자 금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지하 경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약간 좀 양성화다 시키면서 민간 영역에서 확보하고 있는 정보들을 중앙은행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자는 포석도 깔려 있습니다. 디지털 화폐가. 그래서 이게 이제 그 기술적으로 좀 차이점이 있는데, 재밌는 부분이 이제 여러분들 알리페이하고 위챗은 인터넷 환경 하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디지털 화폐는 인터넷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말하자면 이제 여러분들 휴대폰에 그대로 이제 디지털 위안화가 장착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상호 이게 그 이체도 할 수 있고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가장 큰 차이점이고, 또 이제 중국어는 이제 바창싱이라고 하는데, 바창싱, 그러니까 어느 지역 기관도 중국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를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다 이제 그 지불 결제할 수 있게끔 이제 그렇게 만들 겁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이제 중국이 또 사회주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중앙 정부가 이제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해나갈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참고로 이제 여러분들 비트코인 같은 이제 가상화폐는 중국은 100%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활동할 수 없고요. 그래서 이제 인민에 관한 디지털 화폐는 1대1입니다. 1 위안화가 있어야 디지털 화폐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안정성이 있다라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강점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뭐 기술적인 부분인데 이걸 참고를 하시면 되는데, 사실 이제 인증이라든가 등록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그 분석 이런 부분을 다 중앙은행이 통제하겠다. 이비 량쿠 싼중신 체제다. 그래서 이제 1화폐 그다음에 중앙은행이 발행하고 상업은행이 관리합니다. 사실 이제 개념적으로 보면은 중앙은행이 직접 인민한테 발행을 하고 그런 개념인데, 그렇게 되면은 중앙은행이 다 이제 부하가 걸리니까 상업은행, 기존의 상업은행을 통해서 일단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주요 4개 국유은행하고 그다음에 찌뿌바하고 웨이신, 그다음에 유니온페, 인리엔이라고 하죠. 이 7개 기관을 통해서 디지털 화폐를 관리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중국 만약에 이게 발행이 되면은 디지털 화폐하고 지금의 그 웨이신하고 이제 알리페이 이게 이제 같이 통용되면서 이제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요거는 이제 참고로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시스템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알리페이 위챗 이 부분이 제3자 지불 시스템이 지금 상당히 지금 확산이 되어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 디지털 화폐를 발행함으로써 인민은행이 통제를 하겠다, 이런 포석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미중 분쟁인데, 미중 분쟁의 과정은 지금까지 5차까지 주요 5차까지 거쳐서 2010년 1월 즉 올해 1월에 이제 1차 합의를 했죠. 근데 이 부분 이제 바이든 정부에 들어서서 어떤 식으로 변할지 좀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근데 미중 분쟁이 왜 발생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트럼프가 저렇게 중국을 공격할까? 일단 기본적으로 표면적으로 보면은 중국의 대미 수출입 규모를 보면 아시는 바와 같이 뭐 중국이 대미 수출은 많고 수입은 적고, 그러니까 이제 일단 무역 적자가 미국 차원에서 계속 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국이 지금의 어떤 그 4차 산업 기술이라든지 디지털 기술력 이 부분이 어떻게 발생했을까? 물론 이제 중국의 자체 기술도 있겠지만 상당 부분이 M&A를 통해서 확보를 한 기술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M&A가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파고든 겁니다. 그래서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미국은 아예 이제 차단을 시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보시면은 이게 메이더라고 해가지고 중국에 이제 그 전자제품 기업이 있는데, 여기서 이 쿠카라는 이게 기업을 인수를 했는데, 이게 독일의 그 산업 로봇 그 기업입니다. 산업 로봇. 그래서 쿠카가 상당히 그 시장 지배율이 높았는데, 이거를
독일이 이거를 이제 피인수된 다음에 나중에 후회를 많이 했다는 전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중국이 그때 이제 2017년, 2016년, 특히 16년 특히 많이 했고요. 17년까지 왕성하게 그 선진 발전 국가의 이제 그 IT 기업들을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에 트럼프가 이제 그 대통령이 된 이후에 이제 그런 제재가 특별히 이제 심화되는 양상으로 치달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그 길리 자동차가 있는데요. 길리 자동차는 중국의 약 한 3, 4위 정도 되는 자동차 제조사입니다. 지리 자동차라고 하는데 지리 치처. 이제 볼보의 이제 그 승용차 부분을 또 인수를 했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미국의 테라퓨지아라고 하는 플라잉카, 말하자면 이제 베이싱 치처, 그러니까 나르는 자동차 기업을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여러분들 제가 잠깐 그 화면 공유를 한번 해드릴게요. 이 화면 보이십니까? 大家好，欢迎收看新一期的八 예, 보입니다. 近2年在国内销量不断攀升，不管是在车型颜值上还是质量上，得到了不少消费者的认可。可吉利的野心不止如此，瞄准了飞行汽车市场。 이제 테라퓨지아를 直接收购了美国 이제 飞行 인수를 汽车 해서 Cherokee 그 公司。 전시를 한 早在 겁니다. 그래서 2009 이제 年 ，Cherokee 发布了第一款飞行汽车变形者。同其他研发飞行汽车的公司相比，它也是首辆获得美国上路许可的飞行汽车。变形者陆空两用飞机只有2个座位，其实就已经是飞行汽车的雏形。但是由于采用的是可折叠的固定翼，需要相当长的一段空旷跑道 才能实现起飞和降落，所以本是为了缓解交通压力的飞行汽车，面对堵车的长龙也无可奈何。至于真正吸引吉利的是他们的第2代产物 TFX。TFX 是视作设计，有垂直起降的能力，机翼同样可折叠。另外，它也是混合动力飞行汽车，它的2个螺旋桨依靠电动机驱动，输出功率可达1兆瓦。车上配有一台300马力的汽油机，用来给电池充电，同时驱动涵道风扇转斗。它还配备了以下系列的智能系统，上车后只需告诉汽车目的地，它就能把你送达，最大程度降低使用门槛。不过，由于各种原因，还无法在国内 上市，只能优先完成美国预定的订单。国产品牌的迅速崛起，预示着国产汽车卖。 예, 그래서 그 이게 이제 뭐 모든 대중에게 상용화 되려면은 아직은 이제 시간이 좀 걸릴 텐데, 지금 이제 한 대 가격을 한 3억 정도로 책정했습니다. 3억이고 한 번 나르는데 650km 정도 날아가는 그런 이제 나르는 자동차입니다. 그래서 길리 자동차에서 이 부분은 상당히 지금 신경을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중국의 어떤 그런 기술도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는 걸 지금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M&A를 여기도 보시면은 BAT,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가 이제 했던 그 M&A 사례, 그러면서 M&A 또 차단 사례, M&A가 실패한 사례도 이제 있습니다. 이제 트럼프가 등장하면서 많이 차단을 당했죠. 그래서 이제 미국을 비롯해서 독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런 인수가 계속 이제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이런 트럼프의 그 대중국 대리기가 가속화되면서 중국이 이제는 안 되겠다, 자체 기술을 개발하자, 그런 이제 어떤 제조 강공 프로젝트를 더더욱 이제 좀 신경 쓰는 그런 양상으로 가고 있다고 보여야 되고요. 특히 이제 미국의 IPO를 통해서 미국 시장에 상장하면서 이 자금을 조달해서 거기에서 이제 미국 시장에서 이렇게 M&A를 진행하는 이러한 중국 본토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그런 또 그 제재가 또 많이 있을 수 있으니까 실제 사실상 미국 기업화를 시켜서 또 M&A를 진행시키는 그런 이제 포석도 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그 잠깐 말씀드린 2016년 말씀드렸는데 2016년에 정말 왕성했습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이 M&A가 이제 계속 가속화되었다, 이런 부분을 이제 보여주는 표고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미중 분쟁의 이제 앞으로의 이제 그 방향성을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최근에 뉴스에도 많이 보셨겠지만은 RCEP를 이제 우리 한국을 비롯해서 중국 이제 관련 국가가 다 이제 서명을 했죠. 그래서 이제 15개국의 이제 다자간 FTA인데, 이 부분이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 그 사실 이제 전 세계 GDP의 3분의 1을 차지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이제 또 그 발전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중국 주도로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비해서 이제 CPTPP라고 하는 CPTPP는 원래 TPP였다가 이제 미국이 탈퇴하면서 2018년 말에 이제 발효가 된 이제 그 다자간 FTA 협의체인데요. 그러니까 그 미국이 탈퇴하면서 CPTPP가 되면서 이제 일본 주도로 가다가 이제 바이든 당선이 되면서 이제 또 여기에 가입 의향을 밝혔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이제 중국도 마찬가지로 중국도 밝혔고 그래서 이제 한국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한국도 밝힐 겁니다. 한국도 이제 가입을 할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다자주의와 개방주의는 뭐 추세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이런 어떤 그 양대 강국 사이에서 상당히 저희 나름대로 전략을 잘 수립해서 나아가야 되지 않겠나 싶고 그래서 이런 이제 그 다자간 협의체에 관련해서 헤게모니 싸움이 이제 벌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이제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바이든 당선인의 이제 향후 방향성 이 부분은 이제 트럼프하고는 약간 좀 다른 측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쭉 이제 그 자료로 참고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 그 중국의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죠. 네거티브 시스템 이거는 진짜 우리나라 우리 정부가 도입해야 되는 시스템입니다. 이게 이제 그 사실 지금의 BAT라든지 중국의 지금의 BAT라든지 기타 그 디지털 분야의 이제 공룡 기업들이 이제 크게 성장한 주요 배경 중에 하나가 중국의 어떤 그 경제 산업 정책이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진입 장벽이 상당히 완화돼 있고 일단은 풀어놓습니다. 풀어놓고 이제 그다음에 어느 정도 사업이 성장하고 이제 많은 기업이 이제 그 발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때 이제 중국 정부가 하나씩 이제 그 다듬어가는 규제를 다듬어가는 이번에 이제 마이진프 여기 옌트 파이낸스의 이제 그 상장 실패 사례에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중국이 이제 역시 아직까지 공산당 그 1인 독재 체제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주의 시장 경제. 그래서 이제 산업이나 경제를 꾸준히 이제 그 디지털화를 시키면서 많은 이제 그 기업들이 이제 성장을 하고 있는데 그 정점에는 공산당이 있습니다. 당이. 그래서 이제 당의 어떤 그 정책에 따라서 이제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일단은 어느 정도 산업이 이제 키워지는 단계까지는 네거티브 시스템을 운영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어느 정도 단계에서 다시 파지트로 간다는 건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 전체적인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도 이 부분의 도입이 상당히 검토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싶고요. 상당히 저희는 규제 분야에 이제 종사하는 종사자도 많고 고용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이 있는 것 같긴 한데 결국은 저희가 가야 될 방향이 네거티브 시스템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학, 연, 금융기관 이게 서로 협력을 해서 얼마든지 우리나라의 기술력이 또 다 이제 미국이라든지 독일 주요 제조업 국가를 따라잡을 수 있기 때문에 또 이미 선봉에 있는 분야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또 자신감을 갖고 이런 분야에서 좀 정책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된다. 저희가 정책금융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이런 분야에서 얼마든지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산업 고도화 전략이 정말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중국은 바로 이웃하고 있는 거대한 내수 시장입니다. 중국을 포기할 수는 없고요. 코로나 한창 전에 이제 코로나 전부터 작년부터 이제 일부 일부 산업 분야에서 미국의 중국 대리가 가속화되면서 특히 대미 수출이 많았던 일부 중국의 중소기업들이 동남아 시장으로 꽤 이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주요 그 뉴스 중에 화제거리가 됐었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주요 기업들은 역시 중국 시장을 떠나지 않습니다. 중국 시장을. 그래서 이제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도 이제 그 동남아로 이제 산업을 이전한 분야가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중국의 14억 인구라는 거대한 내수 시장 이거를 이제 포기할 수가 없다. 그리고 이제 갈수록 그 제조업이 고도화되면서 더더욱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한국의 주요 산업과 호환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산업 분야를 얼마든지 중국의 내수 시장으로 진출시킬 수가 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미용 분야, 보건 분야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게임 분야, 컨텐츠 이런 분야에서 이제 중국이 한국을 어떤 배우려고 하는 분야도 꽤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충분히 우리가 중국 공략하는데 사용할 수가 있고 특히 전기차 배터리라든가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전략은 정말 그 중국의 내수에 잘 나가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또는 이제 중국 기업뿐만 아니라 내수장을 잘 개척한 이제
외국 기업들, 과거공수라고 하죠. 그런 기업들과의 어떤 그 활발한 기술 제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그 협업, 합작 투자 이런 게 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중국은 너무 큰 지역이기 때문에 어느 지역별로 이렇게 선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부 연안 도시하고 내륙 도시하고는 너무나 편차가 큽니다. 경제적 편차가. 그러니까 산업도 많이 다르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기업이나 중국에 진출하고 싶다 그러면 중국에 진출하고 싶다가 아니라 중국의 어느 지역에 가서 내가 어떻게 사업을 추진하겠다. 어떤 제품을 어디에 생산하겠다. 이런 좀 구체성 있는 전략이 필요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이제 코터라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중소기업 지원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한국의 그 공공기관을 10분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 또 청주대도 중국 통상학과 학생이신데 앞으로의 중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일단은 중국을 뉴스상으로만 보시는 것보다는 스스로 어떤 다양한 정보를 통해서, 또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의 책을 또 구매를 하셔가지고 중국의 이제 변화되는 모습들을 직접 좀 파악을 하려는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싶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어는 뭐 지금 중국 통상학과 하시겠지만 잘하시겠지만 중국어 실력도 정말 최대한 좀 늘리셔가지고 중국 속으로 깊숙이 들어갈 필요가 있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산업 분야는 이미 이제 말씀드렸으니까 이 주요 섹터가 이게 구조 변화를转型升级한다고 하죠. 이 구조 변화를 겪고 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야에서 하여튼 달라지고 있습니다. 구조 개선. 이게 이제 좀 어떻게 보면 무서운 거죠. 기업 구조 조정, 금융 구조 조정이 되면서 선진 각국과 같은 어떤 체제 안정화된 시스템으로 가면은 그야말로 미국을 따라잡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서 저희가 이제 주목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기술 분야 굴기, 이것도 이제 계속적으로 좀 파악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 임가공 중간재 수출에서 세계 공장에서 지금은 이제 신산업의 성패를 가름하는 시금석이 되고 있는 시장입니다. 현재가 중국이. 여기 상해만 해도 모든 어떤 자동차 회사나 마찬가지고요. 다 들어왔습니다. 세계 유수의 자동차 업체가.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이제 염두에 두셔가지고 중국의 쌍순환 전략을 이해하면서 내수를 공략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국 관련 취업, 이게 이제 상당히 이제 여러분들도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분야 중에 하나일 텐데, 여기 상해에 지금 한국의 주요 대기업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한국의 대기업들이 이제 중국 직원도 채용을 하지만 한국 직원도 있습니다. 한국 직원을 채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분야에서 현지에서 채용 이제 취업할 수도 있지만은 한국에서 이제 이런 대중국 사업에 특화된 이런 기업을 잘 이제 옥석을 가려가지고 이런 기업이 이제 어떤 인재상을 요구하는지 이런 부분을 잘 좀 전략적으로 고려를 해서 중국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이런 기업에 취직을 해서 중국의 주재원으로 나오셔도 좋고요. 중국의 여러 가지 경험을 하실 수 있는 이런 또 기회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좀 용기를 가지시고 정말 중국이란 나라는 우리나라가 여러분들 뭐 수출에 있어서도 뭐 27% 정도 우리가 의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높은 의존율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제 포기할 수 없는 나라고, 또 미우나 고우나 중국과 함께하는 이런 전략을 가지고 이렇게 나아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간단하게 이렇게 PPT의 자료 내용을 설명을 드렸고요. 또 계속 또 이렇게 말씀 나누면서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박진호 소장님, 좋은 어디서 들을 수 없었던 좋은 강의 참 감사드리고요. 뭐 지금 마이크를 꺼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박수 치기는 애매한 상태이나 뭐 아무튼 지금 우리 많은 학생들,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강의를 학기 초에 제가 미리 하고 이 많은 내용들을 조금 학기 중에 다 풀어드렸으면 학생들이 좀 더 도움이 됐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이거 이 안에 이 파워포인트 안에 정말 지금 여러 학생들 입장에서, 그리고 혹은 학생을 떠나서 전문가 입장에서도 알아야 되는 중국의 모든 달라지는 내용들, 알아야 되는 것들이 대부분 다 포함되어 있어서 아무튼 이렇게 좋은 강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학생들 분들 중에서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편하게 있으실까요? 질문해 주세요. 여기 불편하면 채팅창에다가 그냥 질문하셔도 됩니다. 예.
질문 있으신 분 안 계신가요? 여러분들이 다 알아듣기에 조금 어려운 내용들이 꽤 있었는데. 자, 그럼 뭐 디지털 학생들 화폐라든가 뭐 저기 여러 가지 주제가 있었는데요. 궁금하신 분야는 어떤 내용도 상관없으니까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저 질문 있습니다. 예, 누구시죠? 잠깐만. 저 1812-0103 김광현입니다. 오케이. 예, 네. 반갑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그 수업 내용 사실 정말 잘 들었고요. 근데 저는 요즘 궁금한 게 좀 수업 내용이랑 별개일 수 있는데 미국하고 중국하고 무역 전쟁이나 이런 쪽에서 저희 나라는 어떻게,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가야 되는지, 뭔가 이게 되게 미국 쪽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처럼 되게 간단하지만 되게 좀 방향성을 좀 궁금해서, 미래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예, 질문 고맙습니다. 사실 그게 가장 저희의 힘든 분야입니다. 우리나라가 미중 사이에서 이거는 이제 작년, 재작년 미중 분쟁이 한창일 때 트럼프가 이제 또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한국에 이제 어느 편에 설 것인가? 한국은 도대체 어디로 나아가야 되느냐? 특히 이제 화웨이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가 이제 반도체 분야하고 이제 여러 가지 화웨이 들어가는 부품 분야 이런 부분에서 미국의 어떤 그런 많은 압박을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전략적인 부분은 제가 여기 나와 있는 삼성의 관계자한테도 이제 여러 가지 물어보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미국과 중국 양쪽을 다 포기할 수 없습니다. 어느 한 곳을 선택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이제 정치 역학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일단은 우리나라 정부는 민간에게 좀 맡기는 경향이라 해야 되나요? 일단 민간의 영역이다라고 선을 그으면서 대응을 합니다. 1차적으로. 그러니까 미국이나 중국의 어떤 정치적인 영역에서 그런 요구가 오면은 이건 경제적인 민간 영역에서 경제 주체들이 알아서 판단할 문제다. 이렇게 선을 긋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이 좀 일리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은 미국이나 중국이나 한국을 압박하면서도 한국이 다 이거를 어느 일방에 서게 되면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글로벌 밸류 체인이 이미 어느 한쪽을 포기할 수 없는 수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래서 이제 어느 부품 하나, 아이폰 뭐 부품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삼성에 들어가는 부품이라든지, 화웨이에 들어가는 어떤 통신 설비 부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느 중국 내수 시장에서 다 조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전방위적으로 이제 많은, 특히 한국의 한국 제조업 강국이기 때문에 한국이 많은 부품을 생산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저희가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더더욱 미중 간의 협상력을 높이고 또 한 소리를 할 수 있으려면은 더더욱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야 되고요. 지금의 기술 수준을 좀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노력을 해야 된다. 저는 이제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미중 간의 분쟁은 앞으로도 지속될 텐데, 말씀하신 이제 한국의 어떤 스탠스, 미중 분쟁 상황에서 스탠스는 트럼프 대통령 때처럼 이렇게 이제 아주 좀 험악한 방향으로 가지는 않을 거다. 왜냐하면 바이든 대통령 자체가 이제 어떤 다자주의, 그 다음에 이제 협상 위주의 정책을 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제 어느 정도 좀 더더욱 유연한 자세로 이제 미중 간 이렇게 협상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아까 RCEP하고 CPTPP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RCEP, CPTPP를 저희도 같이 가입하면서 중국과 미국 간의 이제 협업 체제가 이제 분명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가입되어 있는 회원국을 상대로 어떤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때처럼 이렇게 압박을 가할 가능성은 저는 높게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앞으로의 방향성은 좀 더 저희가 이제 선택의 여지가 좀 더 넓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어쨌든 그 두 개의 다자 FTA 협의체를 저희가 성공적으로 가입을 하면서 또 아까 중국 같은 경우는 1대1로 사업 이거를 이제 꾸준히 또 같이 AIIB도 잘 아시겠지만 AIIB 저희도 회원국이지 않습니까? 이것도 많이 저희도 지분 투자를 했고 그래서
AIIB가 이제 그 1대1로의 또 주요 그 자금 지원줄이기도 한데 그 한국의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1대1로 사업이 있으면 충분히 저희가 그 RCP라는 채널을 통해서도 같이 참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그래서 CPTPP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미국과도 앞으로 그런 차원에서 협업할 공간이 더 크기 때문에 어느 일방적으로 미국 편에 써야 된다, 중국 편에 써야 된다 이런 개념은 좀 지양을 하면서 그런 사태가 오지 않아야 되겠지만 온다고 하더라도 어느 한 편에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일단 현명한 답변 참 감사드립니다. 이거 사실 뭐 되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것은 경제만으로 볼 수도 없고 사실 정치 외교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이기도 하고요. 근데 그러한 네.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인가, 뭐 좋은 답변 감사드리고요. 혹시 다른 분들 질문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뭐 우리 학생들이 조금 부끄러움을 많이 탑니다. 부끄러움을 많이 타기 때문에 학생들이 질문을 혹은 뭐 궁금해할 수 있을 만한 것들 중에서 여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디지털 경제가 아마 중국 경제 이슈가 될 것이고, 그리고 디지털 SOC, 디지털 예전에 우리 금융위기 때는 뭐 전통산업 사회적 기반을 했지만 지금은 이제 디지털 쪽으로 하게 되는데 향후 미래 경제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결국 중국이 디지털 경제로 가게 되면은 우리도 그거에 맞게 우리의 진출 전략을 바꿔서 짜야 될 텐데 중국에서 지금 지향하는 이제 정책들 우리 디지털 경제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문득 떠오르는 것은 이제 전자상거래, 핀테크 뭐 이 정도로 생각밖에 지금 들지를 않고 있는데 뭐 전자화폐 뭐 이 정도 생각이 드는데 중국에서 말하는 어떤 디지털 경제, 디지털 어떤 경제가 완성되면 어떠한 어떤 사회로 어떤 경제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지가 조금 궁금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은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국 경제가 지금 업그레이드 되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 신동력 산업에서요. 근데 그 신동력 산업 부분은 사실 한국도 신동력으로 하고 있는 부분인데 거의 완벽하게 겹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한국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 많은 학자들이 한중이 협력 방안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제 흔히 얘기하는 게 이제 신동력 산업을 차지하는 국가가 패권을 차지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미중도 결국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과연 우리가 신동력 산업에 있어서 과연 미래 경제에 있어서 미래 산업에 있어서 예전에는 뭐 한국이 어떤 기술이 앞섰고 중국의 저렴한 노동력을 사용해서 뭐 서로 상호 협조하는 어떤 그런 관계가 있었다라고 하면 현재 중국은 이미 기술을 따라왔고 자본도 따라왔고 과연 이 상태에서 우리는 어떤 비교 우위를 가지고 서로 협력을 해야 될까? 딱 두 가지에 대해서 조금 답변을 부탁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아까 이제 이런 그 전자상계라든가 핀테크라든지 그 이런 부분에서 이제 디지털화가 진전이 많이 됐는데 그 앞으로 이제 어떤 분야가 구체적으로 좀 디지털화 그렇죠. 예. 것인가라는 질문에 일단 말씀을 드리면 그 이게 이제 디지털 산업이라고 말씀 많이 하잖아요. 이거는 사실 우리가 익히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어떤 IT의 최종 제품들, 예를 들어서 IT 기술에 기반한 전자제품을 비롯해서 어떤 반도체와 관련된 주요 어떤 그 제품군들을 디지털 산업군이라고 하면은 앞으로의 디지털화 방향성은요. 중국이 현재 강조하고 있는 게 산업의 디지털화입니다. 산업의 디지털화. 아까 그거는 이제 결국 제조업의 고도화하고 연관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산업에서 아직까지도 전통적인 방식으로 물건을 생산하고 물류를 배송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또 특히 이제 그 부품의 수급 과정에서의 어떤 그 전통 방식
이것을 이제 그 디지털화를 시키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음. 그 산업 분야에서 아까 이제 국화를 말씀드렸지만은 로봇 진흥화, 로봇화, 그다음에 이제 그 빅데이터에 기반한 산업의 이제 디지털화, 이게 이제 급속도로 진전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인데요.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이 중국이 지금 많이 그 밀리고 있습니다. 선진 그 제조 강국에 비해서 미국이나 그 독일, 일본, 한국에 비해서 그런 부분이 밀리고 있기 때문에 산업 분야의 디지털화를 우선적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이제 그 디지털 산업은 많이 발전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 뭐 백색 과전의 디지털화라고 볼 수 있는데 말하자면 어떤 IT 이게 일반적인 이제 소비자가 이렇게 이용하는 그런 백색 과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그 IT 제품들, 휴대폰이라든지 여러분들 휴대폰 뭐 엄청나게 발전했잖아요. 중국이 오포, 비보, 화웨이 휴대폰 아주 그 가성비 좋습니다. 이런 제품들은 이미 이제 디지털 산업군에 속하면서 IT 산업이 발전했던 그런 부분이라고 보면은 그거는 사실 이제 중국이 이 외국 기술을 많이 이제 도입을 하면서 여기서 그냥 생산하는 그런 과정에 GBC를 이용해서 이제 생산하는 그런 이제 형태였다면 앞으로의 이제 그 디지털화는 각 그 전자면 전자, 그다음에 이제 철강이면 철강 이런 전통 제조업 분야에서 이 지금 현재 낙후되어 있는 제조업 설비 부분, 제조업 설비를 디지털화 시켜서 이것을 생산성을 향상시키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중점적으로 산업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방향성이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중일 협력 방안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사실 이제 그 중국이 상당히 신경 쓰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럼 한중일이냐? 미국과 대항할 수 있는, 미국께 대응할 수 있는 어떤 그 주요 통로로 수단으로 보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 이게 이제 우리 저 기획재정부에서도요. 주요 정책 방향 중에 지금 코로나 기간이었지만 2020년 대외 경제 정책 중에 주요 정책 방향이 나왔습니다. 한중 간의 경역 관계를 어떻게 업그레이드 시킬 것인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우선적으로 한중 FTA 관련해서 이제 신산업 분야하고 서비스업 분야 이런 투자 어떤 협상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협력을 계속해서 서비스 투자 후속 협상을 마무리 짓겠다. 최대한 빨리. 바로 이게 이제 문화관광 컨텐츠 교류, 그다음에 서비스의 이제 그 4차 산업 분야, IT 기술 분야도 교류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그런 포석이거든요. 사실 이제 이런 부분은 이제 그 정부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그런 부분을 한중 간에 정부 차원에서 토대를 마련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토대 아래에서 대기업이 서로 상호 교류하고 기술 협력하고 또 합작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마련되고 그런 공간은 결국은 RCEP 차원에서 그 어느 지역에 가서 이제 같이 한중 기업들이 이제 기술 협력을 해서 어떤 프로젝트에 참여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좀 구체화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기술과 자본이 결합된 이 한중 일본까지는 아직은 뭐 그런 단계보다도 일단은 한국 정부가 우리 정부가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은 한중 간의 경협입니다. 한중 간. 일본하고는 아직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그래서 한중 간의 경협을 일단은 기술과 자본을 어떤 서비스화와 투자 부분에서 상당히 그 큰 폭으로 교류 확대를 해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정부 차원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어떤 그 이런 부분에서 그 한중 간 디지털 협력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는 우리 한국 정부의 노력도 필요하고 또 우리 기업이 무엇보다도 중국의 내수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 이 부분이 좀 더 좀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그래서 중국이 변화하고 있으니까 변화하고 있는 중국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제가 여기서 이제 기업체들을 가끔 이제 만나뵈면서 발표할 때도 그런 부분을 많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떤 이쪽에 이제 그 중국 관련 단체들도 한국과의 협력을 상당히 희망을 하고 있고 또 그러나 이제 그런 단체 중에서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주요 그 기술력이 아주 올라와 있는 업체들 있지 않습니까? IT 공룡 기업들 그런 부분들은 한국에 신경을 잘 안 씁니다. 그러나 이제 그 외에 이제 지금 한참 성장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 벤처 기업들은 한국의 기술을 배우고자 하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그 저희와 협력 공간이 있고 앞으로 그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한중 간의 교류를 확대하면서 이제 방향을 잡아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답변 잘 들었고요. 오늘 뭐 50분으로 잡혀 있었는데 10분 정도 초과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소장님 뭐 제가 알기로는 아마 내년에 한국으로 돌아오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뭐
시간 50분이라는 시간 안에 여러 소장님이 갖고 계시는 많은 견해 그리고 중국에 대한 지식 그리고 해안 이것을 다 학생들에게 나눠주기에는 좀 부족한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한국 예. 돌아오시고 코로나 사태 해결되면은 청주대학교를 한번 모실 테니까 그때 한번 아, 예. 특강을 통해서 다시 한번 좀 학생들한테 조금 더 쉽게 얘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시간 예. 내서 이렇게 들어주신 우리 학생 여러분들의 참여도 매우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특강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박준호 소장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예, 학생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가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나중에 한국 가서 뵙겠습니다. 예, 한국에서 뵙겠습니다. 예, 예, 교수님 고생하셨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